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 부신 시리즈 4, 네 번째인데요. 오늘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 제가 처음에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처음 접할 때는 몰랐던 개념이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제 경험에서 알게 되었고, 체질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까지 제가 발표한 적이 없는, 그리고 학회에서만 몇 번 발표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유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게 조금 그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신의 기능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 체질이란 말은 사실은 뭐 한의학에서 쓰는 단어지 전통적인 어떤 의학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 체질의학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걸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상 범위가 이제 호르몬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최대, 8시가 되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다가 점심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으로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제 부신 호르몬의 기능은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상 안정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정상 활동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정상인 사람보다 처음부터 체질적으로 이 부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암만 떨어져도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잠도 잘 자요. 그냥 누우면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 활동형. 이런 분들은 정상 안정형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뭐 병원에 올 필요 없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만성 피로인데, 아침에 일어나도 부신 기능이 거의 안 생기고, 설탕 커피 한 잔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오히려 저녁이 되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 이하의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만성 피로로 저한테 오는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 피로는 이제 뭐냐면은 정상 레벨에 있는데 변화가 조금 심하고, 특히 저녁에 오히려 이 호르몬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불면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힘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르몬 치료보다는 생활 리듬만 좀 바꿔주면 되는 이런 안정형 피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활동형 피로라고 해서 정상 활동형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부신 기능이 유지를 시켜주지 못하면 이렇게 갑자기 확 곤두박질 쳐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가 이 밑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죠. 저혈당 증상이라든가 에너지 저하 현상을. 그리고 증상도 피곤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공황장애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증상이.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치료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평균을 정상 안정형으로만 올려주면 되는데, 이 활동형 피로 있는 분들은 치료 방법이 이 진폭을 줄여줘야 돼요. 진폭을. 그리고 좀 좋아지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을 막 해요. 이 에너지에서. 그리고 뻥 떨어지고 뻥 떨어지고 치료가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치료할 때부터 당신은 이 활동형 피로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일을 좀 멈춰라.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마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본인도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활동형이냐 전형적인 만성 피로냐를 아는 그런 증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호르몬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지만 보통 여러분 증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전형적인 그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그냥 만성적으로 기운이 없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운이 없는 거와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근육량이 빠지면서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역시 피로 증상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에 그 톨러런스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일을 시키면 도망가고, 그리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뻥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식욕이 억제되고, 장운동도 안 되고, 그리고 주로 그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하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솔트 크레이빙이라고 해서 짭짤하게 먹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이제 낮아지니까 갑자기 일어날 때 저혈압성 어지러움증이 이제 오게 되고,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이 오게 되고, 얼굴이 까맣게 되고, 그러고 혈압이 낮고 빈혈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활동형은 슈가 크레이빙. 그래서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혈당을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을 많이 먹으면서 살찌면서 복부 비만이 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기운은 없고 배고픈 거를 못 참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 활동형 그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혈압이 높아요.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관벽이 좀 약해지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활동도 많아요. 그래서 이 체질에 따라서 부신기능 저하증인데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고 대부분의 이 활동형 사람들이 자기가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해갖고 뭐 홍삼이니 녹용이니 뭐 십전대보탕이니 이런 영양 제품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개선이 없어요. 처음에 조금 나았는 것 같다가 오히려 그걸 먹고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증상은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둘이 다르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외래에서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부신기능 저하증 같이 안 보여요. 그냥 저 사람은 좀 다혈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때 치료가 아주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체질별, 유형별 부신기능 저하증은 다르다.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